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야당 대표에서 집권당 대표 됐는데요. 예. 뭐 체감적으로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집권당 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 정권 이제 인수 시기이고 예.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당선인 측과도 또 인수위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요. 일단 이겼는데요, 선거에서. 네. 돌아보신 어떤 총평을 좀 해보시죠. 어떤 선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당대표 당선되고 작년 6월 11일에 당선되고 대선 승리 하나만을 목표로 지금까지 뛰어왔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성과가 나서 참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이번에 이긴 방식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젊은 층의 지지라든지 예. 새로운 방식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의 기대가 참 큰 편입니다. 그 이 대표께서는 원래 한 10% 넘게 이긴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전략적 측면에서 약간 과장하신 겁니까? 아니면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희가 돌아보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바탕으로 했을 예. 때는 그렇게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예. 그리고 또 막판의 변수들이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언론기관들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추적을 하는데 예.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은 예. 이긴 상황에서 저희가 뭐 굳이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호남 30%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호남에서 저희가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요. 민주당은 TK 득표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40이었습니다. 예. TK 목표를 예. 40으로 민주당이 세워놓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목표치를 세우는 건 의례적이고, 그리고 저희는 호남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그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자, 호남 지지율은 어쨌든 기대보단 덜 나온 거죠? 이 대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호남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결국에는 상당히 결집을 이제 만들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포기 예. 이후에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상승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호남 지역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 결집 효과를 좀 가져온 것 같다. 예. 이게 호남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 당직자들이 자체 분석을 통해서 내린 그런 판단입니다. 이 대표의 그 30%론이 호남의 어떤 정서를 좀 건드렸다, 거꾸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보기는 어려운 않았습니까? 것이 예. 저희가 지금 그 꾸준히 지지율 표상에서 20% 이상의 여론조사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호남 같은 경우는 저희의 조직세가 전무합니다. 결국에는 투표장까지 우리 지지층을 모시고 가는 그 조직력의 차이인 것이지 호남 자체의 민심조사치로 보면은 저희가 20% 상회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께 가장 어떤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그 호남도 호남이지만 젊은이들, 20대 젊은이,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이 여성들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 비판을 하는 분 적지 그 않습니다. 초기에 그런 분석하시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 수치를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젊은 층에서 역대급 득표를 한 것이 지금 예. 확인되고 있고, 비교의 대상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오세훈 후보와 우리 윤석열 그 당선인의 특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예.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당 출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여성에 대해서 좀 득표력이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서울시에 보시면은 예전에 시장할 때 보면 뭐 분홍색으로 된 건 다 그분이 했어요. 예. 뭐 여성 전용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득표 그 특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성 20대 30대 막론하고 남성 여성표가 고르게 다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요 20대 여성 득표가 8%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내에서 우리가 20대 30대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선거 실무를 치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예. 호사가들은 이제 뭐 지방선거나 당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 분석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젊은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별로 부정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떤 수평적으로 보면 그래도 20대 남성보다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한 5% 가까이 지금 여당을 지지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대표 어떤 약간 성별 갈라치기 전략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제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낸 정책 중에서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었느냐, 예. 또는 여성을 예를 들어 여성의 권익을 뭐 해치는 공약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딱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히려 공격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나왔던 표심대로 20대 남성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표가 작아 보이는 것이지 20대 여성, 30대 여성 할 거 없이 지난 선거 기준으로 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때는 여성주의를 앞세운 군소정당들이 15%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박원순 시장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뒤에도 우리 오세훈 후보가 40, 박영수 후보 44를 받았거든요. 예. 거기에 여성주의 정당이 15%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4대 6이었습니다. 20대 여성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특별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새 정부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가장 요새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청와대 이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청와대 이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그런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그런 기관을 또는 그런 시설을 이제 쓰지 않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라는 집무실.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공간이 사실상 많은 것을 설계한다고 공간의 변화만으로 보도 대통령의 소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는 선택적인 어떤 개방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경복궁이고 옆에는 뭐 다 경호시설이고 그 앞에 길 하나 이렇게 딱 뚫려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나드는 모습부터 그리고 집무실이라는 것이 사면이 트여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의미이고 이것은 백악관이나 이런 곳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훨씬 수평적인 구조화에서 국정을 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자들이 상주하는 시설과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시설, 대통령의 관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걸 개혁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 당선인이 예를 들어 집무실 이전하지 않고 구중궁궐에 혼자 들어앉아 있겠다 그러면은 그거 본인한테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예. 오히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많은 분들, 또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그거에 대해 취지에 대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옮긴다 그랬다 안 됐단 말입니다. 현실적 관건 때문에. 자, 일단 비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용 문제가 너무 추산이 다른데요. 뭐 어쨌든 1조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확한 문장을 보면요.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간접적 비용 이런 거 넣기 시작하면은 마음대로 그냥 숫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직접적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500억 이하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 봅니다. 합참 이전 문제는 직접 비용인가요? 간접 비용인가요? 직접 비용이겠죠. 그런데 그건 한 1,000억 된다고 또 그거는 예. 합참 시설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합참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남태령 인근에 이제 그 벙커 시설에는 지휘소로 움직이는 것은 이 계획과 관계없이 용산 기지가 빠지면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예. 용산 기지가 빠지면 어차피 합참도 지휘 통제를 하기 적절한 공간에 옮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미리 지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집무실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엔 안보 공백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거기서 근무할 수 있으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광화문 옮기고 한다고 했다가 한 번 우선 들어앉으면 나가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당선인이 다소 시일을 좀 촉박하다 하더라도 직무 자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꼭 그걸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이전이나 혹은 타겟이 어떤 한 곳에 몰린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많은데 국방부 이전을 하는 동안 어떤 벌어지는 안보 공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옆에 지금 국방부 청사들이 지금 불용되는 곳들이 좀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 내에서 이동이라는 것은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어차피 전시가 되면요. 전시가 되면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꼭 안보 공백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타겟의 집중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예를 들어- 저는 예. 국가의 중요 시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국방부도 있겠지만은 이미 여러 시설들이 예를 들어 세종 같은 데도 밀집되어 있고 예. 광화문 일대에도 밀집되어 있고 대전 일대도 밀집되어 있고 정부 청사라는 건 예를 들어 꼭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재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기반 시설들은 다 자체적인 방어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밀집된다고 해가지고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어 체제를 수립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분산보다는 밀집 배치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설 설치하기 편하고 또 지역에 어쨌든 통제 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해서 통제 구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밀집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편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하신 모든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비판을 전해드렸지만
아주 상당한 부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는 그런 어떤 심정인 거 있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굳이 며칠 시한을 딱 두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이제 생각하셨고 그 전에도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예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하셨고 다들 지도자들의 의지가 있지만은 우선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다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옮기면 그것이야말로 안보 공백이고 행정 공백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안보 공백,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취임 시부터 이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지적했던 어떤 형식의 부분이긴 한데요. 이 형식이 물론 내용과 상관이 있는 형식이지만요. 이런 형식의 부분을 꼭 인수위 초기에 제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문제를 다 어떤 덮어버리는 이슈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냐는 얘기는 지금 집권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곧 집권당이 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500억 쓰지 않으려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여기 대해서 지역적인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오늘 저희가 뉴스에서 다룰 일도 아닙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아니 중요한 사당 내에서도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자당 내에서는 예. 이견이라는 것이 보통 당의 의사결정 구조 밖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론으로는 전혀 여기에 배치된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아, 당에선 전혀 이견이 없습니까? 뭐 그 저와 부분에? 원내대표님 그리고 예. 최고위원들의 의견 오늘도 저희가 만나서 조율했지만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뭐 전임 대표, 전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고 이러진 않고요. 그 보시면은 이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될 일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하신다고 했을 때도 선거 때는 큰 쟁점이 되고 나중에 그것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있긴 하지만은 돈 문제 들어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큰 공감을 사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진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면은 제 생각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보다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용산 문제 너무 길게 여쭤보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만두겠습니다. 이 안보 공백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국방부 고위 수뇌부 출신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근데 반대 목소리를 꽤 내는 것 같습니다. 11분이 어제 저희 기사 보면은 11분이 어떤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 타겟 집중화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8년 가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셨던 여러 직위에서 김관진 전 장관께서는 이 사안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안보실장도 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런 용산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장성이 참 많으시고 그중에 보면은 뭐 병과도 다 다르시고 국방부 국무 경력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느 위치에서 안보를 보셨는가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관진 장관 정도면은 가장 넓은 틀에서 국가 안보를 보신 분이 아닐까 예. 생각해서 물론 그분이 다 맞고 뭐 권위에 호소하자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분의 의견을 저희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새 대통령이 입주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비용 문제나 다른 추가적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국정에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별 문제가 아니고 지나갈 것 같은데 비용이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안보상 공백이 자꾸 노출된다든가 이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저는 민주당이 협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비용 얘기하는데 500억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물론 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은 전용기 바꾸느라 몇백억 몇천억 쓰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무슨 지적했습니까? 그런 걸 돈 갖고 태클 걸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쭤본 건 예. 그 500억 정도 제시하신 예산 같은 거면 별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막 그 제시한 예산과 달리 500억, 1000억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막 2000억 막 이렇게 저는 오히려 비용이 보통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예상 시한을 넘겨서 계속 공사가 길어진다든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은 꼭 다리 하나 짓는데 13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데 15년씩 걸리고 그렇게 자꾸 일을 늘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번엔 계획 예산 추계한 500억 정도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기재부 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준비 잘 돼가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이번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하게 되면은 의회 상황이 여소야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둬야 저희가 국정 동력이 생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상당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선 때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우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더 나은 선전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벌써 여쭤보는 건 좀 섣부른가요? 어떻습니까? 어디 정도 뭐 이렇게 좀 이 정도의 승리 뭐 이건 아직까지 너무 이른가? 근데 역시 전혀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전혀 달, 두 그런 달. 기준을 예. 세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경기도와 그리고 또 인천 예. 그곳들에 대해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특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을 승부의 어떤 가늠자로 대강은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시민들이 높다고 판단하고 예.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세훈 시정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뭐 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이라는 예. 것 때문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저희 당에서는 지금 예. 아직까지 경기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출마 권유나 이런 것을 하고 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제 의중을 밝히시고 또 언론을 상대하시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인사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인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요? 이 대표 보시기에는. 저는 공공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임기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임기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인 이유가 또 공공기관인 이유가 애초에 국정 철학과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하라는 예. 취지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들이 아니면 공공기관 장들이 그런 당선인의 어떤 국정 철학에 기조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임기 하나를 무기로 예. 반기를 든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좀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고 비록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그 기업의 운영 원칙을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만약에 둘 다 안 하고 버티는 경우, 과거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수단을 써가지고도 많이 어떤 뭐 압박을 가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저는 예전에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사실 이 문제로 처벌받기도 했고 그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우리 후보가 또 우리 당선인이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명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뭐 팬클럽 카페지기도 있었고 예. 좀 제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상당한 지탄이 따르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가장 민감한 문제는 사정기간인데요.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 김호수 총장에 대해 가지고 예.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호수 총장도 당연히 검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임명된 검찰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조에 맞게 수사 기조를 올바르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여론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대장동 수사라든지 여러 수사가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고 그 대장동 의혹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좀 미진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 사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또 수사 결과라는 것이 좀 다소 강도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적절히 않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여론상으로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민주당 측에서도 역시 반대편에서 수사가 미진하다 많은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양쪽 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쪽이라는 예. 표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결국에는 그 윤석열 우리 당선인에 대해서 제기했던 뭐 부산저축은행 문제니 이런 것들은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에 철저하게 수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반박용 또는 물타기용으로 던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게 그런 거는 뭐 할 게 있으면 해라라는 취지로 항상 말씀하셨고 저는 우선 대장동 의혹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당한 수준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이 국민의 관심사고 그것을 더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그건 부차적인 수사입니다. 예. 그 당선인 본인은 이 검찰총장 임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사임을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는 그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견을 언제든지 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그분들이 실제 당선인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선인의 의중으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시켜드리자면 철저하게 개인 자격에서 하신 말씀들이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저는 만약 아까 지적의 방향이 예. 이제 새 정부가 드러났으니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취지에 가깝다면은 예. 그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김호수 총장도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다소 늦어졌던 수사가 있다면은 수사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에서 읽기로는 수사가 엉망이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 네. 엉망이란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보는 방향에서 엉망인데 제가 아까도 여쭤봤던 이유가 민주당 측에서 또 다른 방에서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권을 하게 된 세력이 총장에 대해서 이쪽 측면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엉망이라고 지적을 하면 검찰의 입장에선 입맛대로 수사하라는 뜻인가 이렇게밖에 국민을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반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양쪽의 수사에 불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뭐 우리 당의 개인 자격으로 어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당의 의원님은 불만이 있어서 물러나라 그러고 민주당도 불만이 있다는데 물러나라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은 실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이라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수사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라 안 하겠죠. 민주당은 더한 분이 올까 봐 그러는 거겠죠. 뭐 그 피해의식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 정권 내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은 있고 공수처라는 걸 출범시켜가지고 검찰보다 나은 어떤 부정부패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공수처가 출범한 뒤에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 냉정하게 국민들은 공수처가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만큼의 어떤 수사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박할 겁니다.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약간 좀 의아했던 것이 물론 선거 전에 나온 주장이긴 하지만은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은 야당 측에서 여당이 검찰에 불합리한 어떤 압력을 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제 특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희는 야당 될 걸 확신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도 이제 본인들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야당일 때 그럼 그런 얘기 좀 받아줬어야죠. 지금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수 총장께서 지금까지 이런 저희 특검 요구했던 이유는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인데 수사의 성과를 보여주시고 또 속도감 있게 해서 어떤 상황들을 규명해내신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는 것이 저희가 과거 야당 시절 요구했던 것보다는 저희의 요구 강도가 낮을 겁니다. 그 청와대 회동이 연기된 이유는 뭘로 알고 계십니까? 혹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전화는 들마 있지만은 예. 당연히 그거는 어차피 대통령과 당선인은 만나셔야 되는 입장인 예. 만큼 저는 뭐 오해들이 풀리고 특히 그 인사권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뭐 어쨌든 앞으로 2달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진행되는 기간이지만은 원래 인수위라는 것을 두고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절차라는 걸 둔 자체는 그런 것이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그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행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가 걸림돌 맞았습니까? 보도에 뭐 제가 확인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하여튼간 외부에 노출된 이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은 총재 합의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도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전혀 뭐 근처도 못 가나요? 질문이? 어쨌든 왜냐하면 두 분이 어쨌든 뭐 만나실 거라기 때문에 그 가까운 미래에 그래서 두 분이 좋은 모양새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 지금 뭐 다소간에 이제 뭐 우리 비서실장 격인 장제원 의원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의 소통 과정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장 간의 얘기에서 있었던 문제 대신에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은 오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해서 예비비 같은 거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보도를 봤는데 그래야죠. 어떻게,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 정부 운영을 위해 잡혀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5월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정하시는 것이고 그 5월 이후로는 우리 당선인이 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마저도 공동의 책임이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그것을 같이 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오해가 없을 거라 봅니다. 예. 사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면 문제도 좀 어떤 이번 회담 연기의 하나의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의 선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정권 교체기에 두 분의 대통령이 합의해 가지고 사실 큰 결단이죠. 전두환 노태우 예.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던 것처럼 저는 두 분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통합 행보 그리고 두 정권 간의 어떤 앙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 중에 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MB 사면이 통합과 무슨 상관이냐, 어떤 범죄 혐의에 수감된 분인데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또한 사면을 굳이 해야 되면 새 정부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무슨 압박하듯이 오고 하냐, 이 두 가지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압박이라 볼 수는 없을 예. 겁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인수위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인 자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실제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뭐 김대중 대통령의 통 큰 행보가 돋보이는 그런 계기가 예. 되기도 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임기 중에 시작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본인의 어떤 정권 하에서 매조직까지 지어지는 것을 보신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어떤 개인적 횡령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혐의들이긴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 그리고 내란죄로 이제 벌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지 않다 봅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사면에 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하면 되지 왜 이걸 전 정권한테 이렇게 어차피 하면- 이것은 뭐 아무리 그 후임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한 행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무슨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새 당선인에 관련해서 기존 정권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 이게 낮습니다. 그 원인은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치열했던 대선이었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선인이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일찍 인수위를 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선거 15일, 16일 이후에 이제 인수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당장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직무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빠른 일정만큼 그 여론이 이 속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인수위가 이제 국정과제를 차례차례 열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민심이 좀 안정화될 거로 보입니다. 예. 이제 향후 여당 대표가 되실 거니까 야당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 저는 어쨌든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이 되는 민주당과의 협조가 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도 또 이 선거 뒤에 그 패배한 정당에서 의뢰 있는 그런 어떤 당 지도부 정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윤호중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공동 비대위원장도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나 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또 이제 당내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협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파트너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부 사정 때문인지 민주당이 강도 높게 이제 우리 당선인에 대한 공격을 지금 진행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좀 정리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평정심을 찾으면은 그때 이제 좀 협치 관계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은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라는 어떤 거대 여당인데요. 이걸 잘못 활용하면 민주당으로서도 큰 정치적 부담이고 지금 어떤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으로서도 큰 부담인데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죠. 예. 어떤 분들은 거국 내각을 하자고 하는 분들도 예. 원로 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거국 내각은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예. 다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옳은 것 위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봤을 때 옳은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던 수많은 과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반대로 임대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것에 개정에 나서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의석수만 가지고 본인들이 실패한 정책들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그래서 옳은 이야기들을 예. 계속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예. 협치 정국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이 대표 말씀하신 그분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요. 네. 문제는 이견 있는 또 옳다는 것이 서로 어떤 견해가 분명히 다른 여가부 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정부조직법이라는 거는 예. 지금까지 보통 그 장관이나 총리의 인선에 대해 가지고 새 정부 출범할 때 엄격하게 검증하고 하는 경우 있었지만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었고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 예.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결국 선거의 결과는 의석수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그런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저는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당위적인 요구식인 것 같은데 민주당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 예, 여가부는 절대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바꾼다든가 어떤 조직의 어떤 내용을 약간 바꾼다든가 하는 건 몰라도 아예 폐지 이건 불가능하다 이 입장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중간에 그런 얘기가 대안적으로 제시돼가지고 우리 당선인이 명확하게 폐지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너무 그 정부 조직법 어떤 정부가 원활히 일을 하기 위한 대통령의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물론 좋은 제도의 취지라는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를 이야기하는 건 하지만은 어쨌든 행정부가 본인이 기획한 대로 정부 조직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오히려 행정부에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서 양쪽 어떤 여야 패널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서는데 네. 부동산법은 차라리 서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여가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여가부 챙겼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산 집무실이나 아니면 여가부 문제 같은 것들을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관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저희가 독주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당선인이 본인이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임하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을 버리고 집무실을 용산에 설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지난 선거 때 핵심 공약으로서 정부 조직을 하겠다는 것 이거 정도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봅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